오바마를 봅시다. 2009년 1월 이랬습니다. 퇴임할 당시 2012년 12월 이렇게 됐습니다. 사람이. 왜? 스트레스 받아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되실 수가 있어요. 정말 속색이지 마세요, 국민들. 네. 자유한국당 너무 속색이면 안 돼요. 이렇게 돼요. 자, 모든 대통령들이 거의 이런 변화를 겪거든요. 예. 즉 외부 자극과 스트레스라는 게 뭐예요? 외부 자극이 오면, 외부 변화가 오면 우리 몸이 하는 행동적 반응은 몽창 다 스트레스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스트레스 받게 여러분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시험. 네? 시험을 쳐요? 자신의 역동입니다, 그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서 영하 20도로 낮춰버리면 우리는 몽창 다 스트레스 상황에 빠집니다. 즉, 외부의 환경 변화가 왔죠? 예, 여기 폭풍우가 쳐서 에어컨을 심하게 틀어서 영하 20도로 만들면 여러분 다 여기 있기 괴로워하고 여길 떠나려고 합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그때 몸이 보이는 반응이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스트레스 E는 추위라는 거죠. 추위, 더위,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사, 아니면 더 심한 이혼, 저처럼 싸움, 혹은 추석. 왜 그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네, 오직 추석 때문이에요. 같이 붙어 있으면 안 돼요. 네. 자, 그래서 추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스트레스로 작용을 우리한테 합니다. 스트레스 인이에요. 즉,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 수는 절대 없습니다. 스트레스는 변화 그 자체입니다. 삶의 변화 그 자체. 그래서 나 스트레스 너무 없어 막 좋아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스트레스가 너무 없으면 사람이 발달을 못해요. 애들이 만약 자극이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그래서 특히 자폐 아이들이거나 이런 아이들은 더 자극 수준을 높여서 막 방 안에 막 알록달록하게 꾸미고 막 소리도 들려주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자극이 있어야 아이가 성장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적당한 스트레스는 필수지만 계속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면 우리는 불안 반응을 일으키죠. 다 이 교감신경계가 일으키는 아드레날린하고 코티졸이 일으키는 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의 영화를 함께 볼까요? Falling Down이라는 영화인데요. 스트레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이 배우는 마이클 더글라스라는 배우죠. 운전을 하고 있는데 소리가 소거가 됐죠. 굉장한 스트레스 상황입니다. 길이 막히거든요. 서울 사람들한테 스트레스가 아니라 일상인데 미국에서는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심하면 고속도로에 차를 버리고 갑니다,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 없죠. 우리나라에서 일상인데 미국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일이죠. 지금 그 상황에 빠진 거죠. 네. 소리가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하네요. 소리가 안 나오는구나.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고음으로 바꿔서 틀게요. 잠깐만요. 끄고요. 네. 밖에서 틀게요. 피읍을 좀 찾아주시겠어요? 어디 있어요? 몇 번에 있어요? 제일 밑에 있어요? 여기 있네. 네. 이거를 연결 프로그램을 고무로 틀게요. 그럼 될 겁니다. 나옵니까? 소리가? 네, 나오죠.
별거 아닌 자극도 되게 크게 느껴지고요.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어요? 네, 신경질이 나게 되죠. 냄비가 타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귀여운 소녀도 달리 지각이 되고요.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견디질 못하는 거죠, 스트레스 상황. 네. 자, 이 영화를 보시니까 아시겠죠? 정말 스트레스 상황이 뭔지를. 아까 말했던 아드레날린이 계속 이 사람한테 뿜어지고 이 사람 뇌를 들여보면 코티졸이 막 나옵니다. 아, 쉽게 사라지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완전히 몸이 동물 상태에 가가지고 멈추지를 식물적 상태로 안정이 안 되고 결국 굉장히 비합리적인 판단을 하죠. 나중에 얼마나 귀찮겠어요. 저 찾으려면 차를. 그래도 도망가는 겁니다. 오케이. 자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뒤에 자리가 해결이 됩니까? 오케이. 아, 네. 오케이. 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네. 지영 선생님, 그럼 날 도와줘요? 영화가 거의 없어요, 근데. 혹시 있으면? 네. 자. 아까 말했죠. 나이에 따라서도 불안은 다른데요. 청소년기 땐 시험 불안. 성인 초기에는 사회공포증, 즉, 프레젠테이션 할 때. 이제 강의하게 될 때, 이런 때 이제 불안하고요. 근데 저 미칠 것 같은 게 있어요. 사실 되게 불안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 제자들은 똑같은 소리만 해요. 선생님이 불안하시다고요? 하나도 안 불안해 보여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공포증, 그 다음에 범불안장애, 성인기, 노인기능 혹은 강박장애, 특정 상황에서는 PTSD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PTSD가 뭔지는 다 아시죠? 한 가지 여러분이 아마 최근 들어 경험했을 법한, 네. 오케이. 됐죠? 네, 됐죠? 네. 최근에 여러분이 경험했을 법한 장애 중에 하나는 공황장애인데요. 혹시 공황장애 경험한 사람 있어요? 어떻게 되죠? 어떤 때 일어났었어요? 미국에 딸 대학교 졸업할 때 갔다가 돌아오는 그 상황에서 얘를 또 내가 여기다 놓고 와야 된다는 불안정. 비행기 안에서 뛰어내리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남편이 어떻게 옆에서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웠겠네요. 가슴이 어떠냐면요. 공황장애 걸려면 가슴이 이렇게 밖으로, 자기 몸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다고 얘기해요. 환자들이 보통. 몸 밖으로 그러니까 가슴이 막 이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슴이 이렇게 뛰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뛰죠. 이렇게 뛰면서 그 심장 뛰는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고 이게 너무 심하면 이게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말했지만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절대 운전하고 싶지 않다, 뭐 그 상황을 피하게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이 흔히 말하는 공황장애죠. 나는 도대체 얼마나 불안할까요? 나는 불안을 다스려야지 되는 상황일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아까 와서 하라고 했죠? 그래서 계산을 다 했습니까? 네, 몇 점 어디 한번 봅시다. 제가 한번 손들어 보라고 그럴게요. 그냥 가감 없이 손들어 보세요. 22점 이하인 분 손들어 봐. 난 22점 이하다. 행운아들. 너무 부럽네요. 네, 공황장애였는데 다 낫습니까? 저기 교수님이 심폐기 치료해 주신 후에 제가 독서 치료로 가족 상담 치료를 좀 오케이, 좋습니다. 저의 치료의 은총이랍니다. 자, 그 다음에 22점에서 26점이요. 선생님들 20에서 26점. 여기는 좀 불안해요.
그러니까 성격 자체가 불안한 겁니다. 예, 거의 늘 불안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27점에서 31점. 없을 텐데 거의.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27점에서 31점. 저뿐이 없습니까? 우리 둘이 동지군요. 하이파이브 한번 합시다. 네,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혹시 31점도 넘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31점 거의 넘지 않죠? 있어요? 없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 사람들은 꽤 불안한 사람들이고요. 여러분이 손은 이렇게 들기는 그냥 다 22점 이하로 들었지만 아마도 여러분 중에 스트레스에 취약하신 분들도 꽤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봅시다. 27에서 30일 아까 손 들었을 때 누구였죠? 누구 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한번 다시 손 들어보세요. 괜찮으니까. 27점 이상인 사람. 나 B예요. 27점이다. 여기. 그 다음에 오케이. 철순 씨도요. 26점. 손 들어보세요. 죄송합니다. 22점 이상 손 들어보세요. 나 22점이야. 저기, 여기, 네, 여기, 네, 저기, 네. 웬만하면, 네, 상담을 받으십시오. 자, 좋습니다. 불안장애는 얼마나 발생을 할까요? 불안장애는 모든 정신병의 유병률은 정신분열증 유병률이 기준입니다. 정신병리 유병률은 0.01,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명이 정신분열증. 여기 90명의 사람이 있다면 1명 정도만 정신분열증. 그런데 미국의 경우는 4천만 명. 즉 17명에 1명이 불안장애를 겪어요. 정신분열증이랑 비교해 보십시오. 100명에 1명이 겪는 장애가 정신분열증인데 뇌에 굉장한 이상이거든요. 정신분열이. 뇌 생물학적인, 생화학적인. 근데 다른 종류의 생화학적인 어려움인 불안은 7명에 1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90명이면 7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한 10명은 불안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손을 좀 덜 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볼 때. 네. 자, 그리고 이 중에 4명 중 1명은 일생에 한 번은 불안장애를 경험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얘기를 했으면 거의 강의가 끝나가고 있어요. 이제 이해했죠? 첫째, 불안이 왜 생기는지. 그 다음에, 내가 불안한지. 그 다음에 내담자한테 상담받으세요. 이거는 심리치료 받으세요. 라고 하는 기준이 뭔지. 예. 어떤 검사를 해야 되는지, 또 왜 생겨나는지 다 얘기했죠. 그럼 이제부터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불안은 하고 우울은 증세고 증세를 없애는 것 심리치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리치료는 3가지를 변형시켜서 치료합니다. 뇌, 마음, 관계. 다시 한번요. 뇌, 마음, 관계. 상담하고 뭐가 다릅니까? 뇌에 대한 생각을 상담은 안 하죠. 네. 마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관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심리치료는 여기에 플러스 뇌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몸에 대한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심리치료가 더 어렵다고 느껴져요? 상담이 더 어렵다고 느껴져요? 우린 상담심리학과 학생들인데 심리치료가 훨씬 어렵다고 느낍니다. 반대입니다. 심리치료가 훨씬 쉽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약물도 있고요. 뇌와 연관돼서 하는 심리치료는 증상을 제거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첫째 많이 연구했어요. 불안이나 우울이나 분노를. 그리고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을 이렇게 하면 없앨 수 있어. 라는 방법이 분명합니다. 좋은 소식이죠? 네, 그래서 없어진다기보다는 정확히는 다스리는 거고 그것을 다스리는 방법을 굉장히 많은 노하우가 쌓여있는 쪽이 오히려 심리치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하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뇌의 가소성을 높이는 한 가지 방법은 놀랍게도 몸을 이완하는 겁니다. 몸을 이완한다는 건 몸의 긴장을 다 없애면 됩니다. 이따 실습할 때 굉장히 많이 하는 방법으로 몸에 이완하고 그다음에 그 뇌를 편안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겁니다. 편도체라는 놈의 입장에서 보면 아까 편도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뇌를 위쪽으로, 즉 전두엽을 더 많이 통제를 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왼쪽 뇌, 논리적인 뇌를 더 많이 사용하게 하고 밖으로, 속뇌가 아니라 밖의 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 가소성을 높이는 겁니다. 신경 가소성을 높인다는 건 아까도 말했죠. 새로운 길을 터주고 우회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몸의 입장에서 보면, 편도체 입장에서 보면 위로, 왼쪽으로, 밖으로라는 얘기고요. 몸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근육의 긴장을 다 푸는 게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왜 그러냐? 불안과 긴장은 양립할 수 절대 없습니다. 한 근육이 하나, 팔의 근육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근육이 긴장도, 이두박근이 긴장도 하면서 이완도 하는 상태는 한 근육 안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근육은 긴장하거나 이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 긴장을 많이 할수록 더 웃긴 건 더 이완을 많이 하는 그 원리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어내서 우회로를 만들어서 뇌의 전두엽의 통제력을 높여주고 편도체 활동을 줄여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후에 할 EMDR이라든가 아니면은 심리치료의 기본이 되죠. 두 번째, 마음입니다. 마음과 연관돼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핵심적인 요소는 심리치료를 하면 할수록 자기의 인식, 특히 편도체에서 하는 부정적인 자기인식, 겉으로 하는 사회적인 말이 아니라 암묵적인 기억들을 인식하도록 합니다. 마치 제가 남편과의 싸움에서 깨달았던 자기인식은 나는 너무나 상대방의 비난은 잘 기억하고 세부까지 기억하면서 상대방이 하는 긍정적인 말이나 격려나 칭찬은 그냥 당연한 걸로 흘린다는 거였죠. 이런 자기인식은 훨씬 더 자기가 어떤 인지적 편향을 갖고 세상을 사는지 깨닫게 하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즉, 세상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더 너그러울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저를 판단하지만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죠. 그걸 통해서 자기 돌봄을 높여야 합니다. 자기 돌봄을 높인다는 건 자기가 자기의 되먹임적인 말, 즉 셀프 피드백을 통해서 자기를 다스리고 안심시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어떤 것들을 하는 것이죠. 이 얘기는 자기의 비합리성과 패턴,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패턴입니다. 패턴을 보는 겁니다. 상담도 심리치료도 가장 핵심적인 건 내담자의 어떤 스토리텔링을 듣고 내담자가 벽지무늬처럼 똑같이 구성되어 있는 어떤 패턴이 있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저는 흔히 제가 볼 때 교수회의에 들어가면 목소리가 날카로워집니다. 높아집니다. 나도 왜 그래? 어저께 밥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어저께 정 교수님하고 또 여러 교수님들하고 회의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굉장히 강렬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화난 줄 알겠어요. 나 참 상담할 땐 절대 안 그러는데 나 아까 회의에만 들어가면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다른 교수들은 제 말을 안 들어줄 거라고 제가 상정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뭔 말을 해도, 뭔 의견을 내도 별로 귀담아 안 들을 수도 있고 심지어 깔아뭉갤 수도 있다. 라고 제가 가정하는 건 알았죠. 즉 모두 다 비합리적이고 어떤 패턴적 사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니까 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이겠죠. 자기주장을 더 많이 하는 거겠죠. 즉 메타인지를 높이는 겁니다. 생각을 생각해보게 하는 겁니다. 생각에 빠져있게 하지 않습니다. 편도체가 하는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즉 어떤 피드백, 자기한테 해주는 피드백은 너무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인지치료에서는 이걸 자동사고라고 하죠. 자동적으로 일어나서 생각해 볼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그거를 되돌려주고 다시 보게 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메타인지를 높여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갖게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 고양이는 자기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네, 사자라고 생각을 하죠.
이런 일들을 고양이를 고양이대로 보게 해주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일은 왜 일어나냐면 자기 아버지가 사자 같은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아버지를 만났다고 쳐봅시다. 나는 나를 볼 길이 없거든요. 그랬을 때 나는 고양이인데 어렸을 때부터 계속 내 대상 관계라고 합니다. 내 대상으로 뭐만 쳐다봅니까? 사자만 쳐다봅니다. 그럼 세상이 뭐가 되는 겁니까? 사자가 되는 것이죠. 네, 이런 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양이를 고양이로 보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미운 오리 새끼에 관한 우화도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계입니다. 심리치료에서 심리치료자는 정서적인 불안정 애착을 안정 애착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거의 언제까지 쫓아가느냐, 특히 정신분석에서 수정된 그 순간부터. 즉, 저 같은 경우는 내담자를 처음에 왔을 때는 짧게 봅니다. 10회, 20회, 한 30회까지. 근데 그 다음에 내담자가 그걸로 문제 해결이 안 되고 더 오면 보통 1년을 봅니다. 그 다음에 찾아오게 되면. 그래서 이제 1년씩 보는 내담자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1년씩 보는 내담자들의 대부분은 어디까지 가냐면 1년을 하게 되면 10의 그 순간까지 갑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자기가 수정했던 순간에 갖고 있었던 느낌 같은 것들을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이 토해내고 굉장히 강렬한 감정이에요. 뭐 엄마가 자기를 유산시키려고 했던 경험을 떠올린다던가 아니면은 자기 어머니가 가졌던 흥분이라든가 자기에 대한 기대 같은 걸 떠올린다던가 어찌됐든 믿거나 말거나 거기까지 보통 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들은 대단히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애착을 불안정 애착을 안정 애착으로 바꾸는 겁니다. 안정 애착으로 바꾼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심리치료자가 내담자를 만나서 피 분석가를 만나서 혹은 환자를 만나서 첫째 판단하지 않습니다. 즉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재판관을 해산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굉장히 엄격한 저처럼 판사나 검사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배심원단을 해산시키는 것이죠. 안정애착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얼마나 취약하냐면 저처럼 심리치료를 굉장히 오래 하고 분석도 오래 받은 사람도 뭔가 아주 근원적인 자그마한 흠들이 트리거링이 되면 남편한테 가족이니까 아주 쉽게 투사가 되고 그 원형적인 패턴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인간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안정애착으로 바꿔냅니다. 그리고 안정감을 획득하게 하죠. 여기까지가 몸, 마음,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불안을 다스리는 방법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실습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서는 우리는 이제부터 실습을 할 건데요. 한 6가지나 7가지 정도의 실습을 통해서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을 얘기해 드릴 겁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별로 안 불안한 사람은 이 실습을 하면 잡니다. 근데 부탁드릴 건 자지 마십시오. 상담가든 심리치료도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잔잔한 주의력이라는 덕목입니다. 잔잔한 주의력이라는 건 내담자의 말에 너무 심하게 반응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막 깜짝 놀라거나 기겁을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담자 보면서 자면 안 되잖아요. 네, 자지도 않는 상태. 주의력을 이렇게 잔잔하게 이렇게 갖고 쭉 지켜보는 힘이거든요. 여러분은 그것이 있어야 되고, 자지 말고 잔잔한 주의력을 갖고 계속해서 자기를 관찰하고 상대를 관찰하고 느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